회계정보 이용자라는 것이 있어요.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지칭하게 됩니다.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예로 누가 있을까요? 그쵸, 아까 말했죠. 경영자도 나왔고요. 투자자도 나왔고요. 그쵸, 이 사람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기 전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곳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자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영자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거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가? 이 의사결정 판단 여부에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자로 하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부 이용 정보자,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이용 정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내부 이용 정보자부터 볼게요.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뭐냐? 회사의 내부에서, 회사의 내부라고 하는 것은 회사 안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있을까요? 회계 안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겠죠? 첫 번째, 그쵸, 경영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그에 해당하는 직원들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경영자는 보통 경영 활동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게 맞아요. 직원은 왜 활용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미래 경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한마디로 아까도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지금까지 어디에서 많이 수익을 냈구나, 어디서는 많이 수익을 내지 못했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부분을 좀 더 발전을 시키는 것, 이런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근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예시로 먼저 볼게요.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될까? 이 회사에서 나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회계정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기업이 돈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파산할 위험이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직원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월급이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은 재무 상태가 괜찮네. 그러니까 난 이 회사에 근무를 해도 이 회사는 망할 위험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퇴직할 때까지 다녀도 이 회사는 퇴직금, 그 다음에 월급을 다 지급할 여력이 되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회사의 외부에서 필요에 의해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부 이용 정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만이었죠. 왜냐? 내부에서 일하는데 또 다른 기업이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외부에서는 다른 기업들이 우리 기업과 연관이 있으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필요에 의해 회계정보를 이용한다는 거. 아까 첫 번째에 그쵸, 투자자. 왜냐? 이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랑 관여가 있네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했나, 성과는 어떻네, 이익을 얼마나 냈네,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제 이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공급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래처가 될 겁니다. 내가 상품을 줬어. 내가 물품을 줬어. 근데 이 회사가 제공할 그 상품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나? 돈을 지불할 수 있나? 이 파악을 해야겠죠. 무턱대고 그냥 물품만 계속 대줘요. 그래 놓고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물품에 대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정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정부 아까 이야기를 했죠.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정부다라는 거. 다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주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준이처럼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 채권자란 건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내가 이 주식이 종이 쪼가리로 바뀌진 않을까, 이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 또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지불을 해줬어요, 이 기업에다가. 그렇다면 이 기업이 나중에 내 원금과 좀 더 이익금을 더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이해가 안 되면 시준위 내용을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공급자라는 것은 상품, 제품 공급 후에 대금 수령, 한마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업의 자산은 많은가, 이 기업이 부채가 많아서 나중에 파산할 위험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뭘까요? 지금 보다시피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네요. 이 재무상태표라는 건 어떤 거냐? 바로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의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정확히 볼게요. 네, 여기에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군데에다가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랑 자본을 입력을 해가지고 기업의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쵸? 한마디로 왼쪽이란 건 차변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복식북이라고 해서 차변과 대변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이 차변에 적힌 게 뭐라고요? 자산이라고요. 그리고 대변에 적힌 거 두 가지가 바로 부채와 자본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나타내 준다라는 게 이 재무 상태표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일정 시점과 재무 상태, 이 5가지의 키워드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의 의미는 뭔가요? 했을 때 바로바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꼭 이 5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알려줬다시피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쌤이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등식해가지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등식은 기본적으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여기서 보다시피 자산의 합계와 부채랑 자본을 더한 합계는 항상 최종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오른쪽 대변의 총합에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손익계산서란 우리가 배웠다시피 차변 왼쪽이었죠. 그리고 대변 오른쪽이죠. 이 두 가지에는 수익을 기재하여 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을 기재하게 돼요. 이렇게 기재를 하여서 일정 기간이라는 걸 좀 봐주셔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기업의 경영 성과. 이것까지 이 중요 키포인트 이 4가지를 한번 좀 봐주세요. 한번 볼게요. 중요한 키워드에서 수익과 비용, 일정 기간, 경영 성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무상태표를 떠올려 볼까요? 거기에서 키워드는 자산, 부채, 자본, 일정 시점,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상태, 이게 키워드였다면 오늘은 수익과 비용과 일정 기간과
경영성과, 이 네 가지가 키포인트고요. 이 네 가지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의 의미를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특히 이 네 가지를 꼭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각종 회계시험, FAT, 전산회계, 그리고 기업회계, 전산회계 운용사, 이 이외에도 다양한 회계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딸만한 것들은 이것들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의미, 비용에 대한 의미도 파악을 해야겠지만 이 손익계산서라는 자체적인 의미도 꼭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산법의 기본 공식은 무엇이냐?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연말에 있는 자본을 통해 가지고 연초에 있던 자본을 빼주면은 그 나온 금액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당기순 손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금액이 높다라는 것은 회계 기간 중에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1년 동안 뭔가 금액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나의 자본이면은 이익이 높아졌다라고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기순 손익 중에서도 당기순 이익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 그게 반대로 연초에 있던 자본보다 연말에 있는 자본이 금액이 작아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의 돈이 작아졌네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본이 기말자본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기순 손실, 기초자본보다 기말자본이 커졌다라는 것은 당기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손익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손익법이라는 건 뭐예요? 딱 손익, 손실과 이익. 그렇다면은 수익과 비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알아보는 공식 같아요. 한마디로 총수익,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을 뭐로 빼준다고요? 1년 동안 쓴 총비용을 빼줘가지고 당기순 손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총수익이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크다라면은 당연히 벌어들인 게 쓴 것보다 크면은 이익이 생긴 거죠. 반대로 쓴 돈이 벌어들인 돈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손익법의 기본 공식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많으면 이익이 생길 것이고 쓴 돈이 더 많다라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한마디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많다라는 건 단기 내에 이익이 발생해서 당기순 이익,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다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되기 때문에 당기순 손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너무 쉽죠. 이거는 이 두 공식 방금 전에 배웠던 재산법과 이 손익법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회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약간씩 공식만 대입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한번 형성평가 좀 이따가 배우는 곳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형성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 재무제표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보고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회계가 정해준 그 원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표시한 재무보고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간단할까요?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벌써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재무상태표, 여기에 구성은 뭐가 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손익계산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건 뭐랑 뭐? 수익과 비용, 이 2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그럼 더 있어야겠네요.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 이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쓴 기업에서 현금의 흐름에 따라서 작성한 표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그쵸? 현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금이 나갔느냐 들어왔느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작성한 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금이 나와야 되고요. 흐름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일정 시점일까요? 일정 기간일까요? 당연히 움직임을 보려면 기간적 범위로 잡아줘야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정 시점은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이날에 보니까 이거는 정적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본 변동표 딱 보니까 뭐예요? 자본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표일 것 같아요. 그쵸? 한마디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자본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자산에 있는 현금을 이용한 표들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석,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표일까요? 나머지는 보면은 다 표예요. 그쵸? 하지만 이 주석이란 것은 하나의 표가 아닙니다. 이 4개의 표에다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석이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 재무상태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쌤이 딱 5가지 키워드 기억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일정 시점, 자산, 자본, 부채,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태. 그쵸?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이해가 되었나요? 손익계산서라는 거 일정 기간, 쌤이 딱 4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일정 기간, 수익, 비용, 그 다음에 경영성과.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너무 쉽죠? 여기에서 쌤이 우선 자산, 자본,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은 잠시 빼놨습니다. 그래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현금 흐름표를 볼게요.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 흐름. 한마디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현금의 흐름만 보여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4번째, 자본 변동. 이거는 일정 기간이네요. 이것 또한. 왜냐? 이것도 변화의 움직임 동자를 사용하네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니까 기간적 범위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기업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다라는 거. 마지막 주석. 이 위에 4가지 재무제표,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4가지 표를 도와서 보고서의 밑에,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그렇다면 이 밑에 또는 따로 별지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 한마디로 계정 과목 안에 포함이 되지 못했지만 좀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써주는 게 주석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표들을 보면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일정 시점이죠. 재무상태표. 왜냐? 재무상태표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의 재무상태를 딱 보고 싶어요. 그러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기간을 잡아서 그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또한 현금의 흐름, 기간을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금 흐름이 어떻구나 이렇게 기간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자본 변동표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자본의 변동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일정 시점, 일정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었나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4가지 보고서는 결국엔 주석은 그 4가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주석은 보고서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4가지 보고서 중에서도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발생해야 된다고요? 여기 위에도 나와 있다시피 거래가 발생해 줘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계상의 거래,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을 해주게 되는데
이 중에서 회계상의 비거래일 경우에는 회계가 되지 않죠. 여기서 그냥 끝난다라는 거고요. 만약 이제 회계상의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분계장에 분계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회계상의 거래가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계장이라는 곳에 분계를 하게 되는데, 분계는 무엇이냐? 좀 이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계장에 분계를 했으면은 이제 총계정원장에 정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분계장에 분계를 한 각각의 분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전체를 기록한다 해가지고 정기, 구를 전자에 기록할 기, 이렇게 좀 이따 이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사전 절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총계정 원장에 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수정을 보기 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작성만 우선은 해 놓은 거다. 그리고 나서 결산 정리 분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결산 정리 분계라는 것은 여기에 작성된 내용들 중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찾아내고 수정을 보고 그 다음에 오류사항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을 본 시산표를 다시 작성을 하게 돼요. 이거를 결산 예비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장부를 마감하게 되겠죠? 장부를 마감하고 나면은 재무제표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 그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공시해주는 주석, 이렇게 하면서 결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걸 절차를 결산 단계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비 단계, 그 다음에 결산 진행 단계, 이런 식으로도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뤄지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작성한 걸 토대로 또 이어지겠죠. 거래가 재무상태표는 그대로 그 다음 단기, 차기로 이어지지만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점, 이 두 가지의 차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동자산은 당자, 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 각각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 안에는 각각의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쌤이 나눠준 과제형 수업을 할 때 나눠준 계정 과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왜냐? 이 자산별로 계정 과목이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지 않는다라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선 당자자산 안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자예금 뭐 이런 식의 현금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재고자산 안에는 상품, 제품, 저장품 등 뭔가 물품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 투자자산 안에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자산들, 유형자산 안에는 형태가 있는 자산들을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은 여기 위에 있는 5가지에 해당되지 못한 자산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당자자산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계정 과목들을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그 자산의 종류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당자 자산 쪽을 한번 계정 과목 표를 보세요. 그러면은 현금, 당자예금, 보통예금 하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쌤이 좀 이따 설명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계정 과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밑에
각각의 계정 과목들이 다 분류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 다음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단기투자자산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비유동 자산 안에 일반 투자 자산이라고 있었어요. 그거와는 다른 우리가 단기간 내에 투자를 끝내는 자산이다 라고 하는 단기 투자 자산이 따로 한 번 더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까처럼 유동 비유동에 나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합쳐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다 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예전에 한번 배웠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거고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을 합쳐서 우리가 이거를 장기 투자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왜 증권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투자 자산을 배우면서 차츰차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 상표권들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업경제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쌤이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거의 자격증 시험에서 매번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취득, 평가, 그 다음에 매각, 한마디로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뭐 가격이 매겨지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쌤이 한번 오늘 알려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이 1년 이내에 결국에 의미 자체는 기업에서 1년 이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성 유가증권이다. 결국엔 주식, 사채, 공국채, 국공채, 그냥 뭐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채권이라기보다는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차익이라는 게 싸게 사서 결국에는 비싸게 팔 거예요 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취득한 유가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 단기매매 증권 쌤이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취득가, 평가와 처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취득부터 한번 봐야겠죠. 취득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 공정가치란 구매자 그리고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증권의 가격이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 정해져 있는 가격 있죠? 그거를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뭐냐? 실질적으로 구매한 가격 또는 판매한 가격이겠죠? 이거를 뭐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의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취득 시 발생하는 추가 매입 부대 비용, 뭔가 수수료, 취득세,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단기에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한마디로 별도로 수수료 비용 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따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로 계산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자산이 이전될 때의 가격. 결국에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산 가격, 판매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판매한 가격, 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맞네요. 별도 단기 비용 처리라는 것은 결국에 회계 3대 유가증권은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쌤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이 세 가지로 쌤이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에 있죠.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 이 당좌 예금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이가 당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비유동 자산이니까 당연히 1년 이상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단기 매매 증권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이 두 가지는 그 취득할 때 그 증권 안에다가 가격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취득을 했으면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기말평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말평가라는 것은 12월 31일 한마디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겠죠. 기말에 12월 31일이 되면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평가라는 것을 한번 해줘야 돼요. 왜냐, 이 주식의 가격이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 이런 걸 보고하려면 현재의 가격으로 보고를 해야 되죠. 일정 시점. 그쵸? 어쨌든 간에 가격이 변동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증권은 매일매일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지금의 가격을 다시 새롭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증권의 가격이 10만 원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10만 원을 추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기말 시점 12월 31일에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공정가액. 공정가액이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현재의 가격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평가를 해서 기록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만약 가격이 증권의 가격이 올랐으면 더해주고 증권의 가격이 내려갔으면 빼주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기말 시점에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이 취득 가격보다 방금 전처럼 올랐다라고 하면은 상승액만큼 새롭게 만약 처음에 구매를 할 때 90만 원이었는데 기말 평가를 해보니까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붕괴를 100만 원을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른 가격만큼만 10만 원이 올랐죠. 10만 원만 추가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미 구매를 할 때 90만 원이라는 것을 붕괴를 하면서 가격을 입력을 해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90만 원의 가격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이 됐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입력되어 있는 90만 원의 가격이 100만 원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써야지 하면은 그 증권의 가격이 얼마가 돼요? 이미 써져 있는 90만 원과 이 100만 원이 추가되니까 19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 상승분인 10만 원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대응되게 이제 이렇게 추가적인 가격을 써주게 되고 대변에는 우리가 평가를 통했더니 이익을 받네 라고 하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써주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수익이겠죠? 왜냐? 나는 뭐 수익을 받잖아요. 10만 원이 올랐으니까 내가 산 것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고 반대로 가격이 내렸다면은 빼줘야 되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지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대변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을 그 차감액만큼 빼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를 봤어요 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써주게 됩니다. 이거는 비용에 해당하게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된다. 좀 어렵죠? 여러분? 벌써 어려운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풀다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오늘 문제를 몇 개 풀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가 끝났으면 우리가 처분까지 배워줘야겠죠. 처분이라는 것은 결국에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매각을 한다. 매각 판매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장부에 적혀 있는 거, 만약 취득을 했을 가격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격, 만약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격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어쨌든 간에 그 장부에 적혀 있는 가격보다 우리가 비싸게 팔았어요 라고 하면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실제적으로 수익이 생긴 거죠.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그 가격보다 싸게 팔았어요, 장부가액보다 적혀 있는 것보다 싸게 팔았어요 라고 하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통해 가지고 그 감액 대차 평균의 원리를 맞춰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 발생하는 부대 비용, 수수료 같은 것들은 여기서는 어디에 포함을 시켜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을 한다. 한마디로 단기매매증권 자체에 포함이 아니라 처분이익, 처분 손실에다가 그 내용을 써주게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써지는지 좀 이따 문제풀이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제풀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해봐야만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문제도 풀어보겠죠. 네, 19년 4월 27일 날 이건 쌤이 학습지를 만든 날이 될 것 같아요. 4월 27일 날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50만 원을 취득을 했대요.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의 주식, 유가증권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네요. 왜냐? 단기 매매 증권의 의미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유가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식 50만 원을 뭐 했대요? 취득. 한마디로 구매를 했다라는 거겠죠. 이 대금은 뭐로 지급했다라고 합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현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란 당좌자산을 구매를 했어요. 증가를 했네요. 차변의 증가를 하겠습니다. 단기매매 증권 50만 원 맞나요?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면서 우리가 뭐를 지불했대요? 뭐로? 현금 얼마? 50만 원. 그쵸? 이 두 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취득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 다음 연말이네요. 기말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12월 31일이면은 구매하였던 이걸 말하겠네요. 구매하였던 이 단기매매 증권이 그말 현재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0만 원이 되었대요. 우리가 구매는 50만 원 했죠? 근데 지금은 60만 원, 추가적인 10만 원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60만 원을) 증가시키면 돼요. 여기다가 아니다라고 했죠. 왜냐? 우리가 60만 원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미 50만 원은 구매 당시 썼어요. 그러니까 추가분이 10만 원만 우리가 더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 1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20일 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매매 증권을 얼마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70만 원에 팔았다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던 단기매매 증권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최근에 팔 때는 장부가액의 금액으로 판다라고 되어 있죠. 장부가액은 그럼 얼마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가장 최근 금액이었던 6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팔죠.
얼마짜리 단기매매 증권이었어요? 60만 원짜리였네요. 6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우리가 얼마에 팔면서 뭐로 받았대요? 70만 원에 팔면서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은 결국 70만 원이 우리가 받은 게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대차평균 원리를 안 맞춰져 있어요. 현금이 70만 원, 단기매매 증권은 60만 원. 이때 이제 우리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이익이 더 생겼어요 라고 해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을 이렇게 더 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단기매매 증권이 이해가 되었나요? 여러분들도 꼭 이 예제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잠시 스톱하세요. 스톱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해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날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구매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단기매매 증권을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주당 5,000원인데 100주를 구매했어요. 한마디로 5,000원짜리 100주, 그쵸? 결국에는 이것도 얼마예요? 5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매입하면서 수수료를 물었네요. 그 1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전액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 자체는 얼마가 됩니까? 5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 구매 자체는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득해서 매입에 관련된 그 수수료 비용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따로 취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걸로.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죠? 얼마? 10,000원.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현금은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51만 원에 지급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단기매매 증권이 이번에 똑같아요. 한 주당이에요. 한 주당. 이 한 주당 5,000원짜리가 공정가액이 얼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4,000원. 그렇다면은 떨어졌네요. 100주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곱하기 100 하면은 40만 원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10만 원의 손실을 봤네요. 근데 기말 평가 때네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봤으면은 그 해당 금액만큼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을 없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에다가 없애주게 됩니다. 쓰면서. 그리고 차변에다가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손실을 입었어요 라고 해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써주게 됩니다.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월 1일 날 그 보유 중이던 단기매매 증권을 한 주당 5,000원에 다 판 것도 아니에요. 50주만 처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한마디로 한 주당 지금 4,000원 되어 있던 거를 5,000원에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으로 또 봐줘야 돼요. 우리가 판매를 할 때는 장부가액 금액을 토대로 판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다 가치는 다시 50만 원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40만 원짜리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50주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체크를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5,000원 곱하기 50주
25만 원치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거는 40만 원은 100주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부가액은 20만 원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판매를 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장부가액에서는 우리가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20만 원이었다고요. 그쵸? 그러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얼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5천 원에 50주를 판매했으니까 25만 원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5만 원의 차익이 생기게 되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써주는 게 뭐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얼마? 5만 원.